영국이 사랑하고 런던 시민들이 사랑하는 하이드파크. 이곳은 멋과 낭만이 넘칩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 이곳은 낮의 따뜻함과는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독일의 티어가르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공원들은 밤이 되면 시민들이 피해야 할 곳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한 도시에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노인들이 벤치에서 편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강변에서요. BBC의 베테랑 프로듀서 리아 샌더스는 이 영상을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한 번 속았던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과연 서울의 밤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교묘하게 꾸며진 연출일까요? 회의적이었던 한 기자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런던 BBC 본사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템스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엔 서울 청계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밤 11시. 여성들이 홀로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서 졸고 있었어요. CCTV 하나 보이지 않는 강변이었습니다. 편집장 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아, 이것 좀 봐요. 믿어지나요?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죠. 톰, 저는 이미 한 번 속았어요. 상하이 때도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질서, 친절한 시민들, 깨끗한 거리.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리아. 그 사건 이후로 힘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비웃었어요. 다를 리 없어요. 연출된 장면일 겁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영상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어요.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려는 거예요. 당신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상하이 프로젝트. 완벽해 보였죠. 제 경력은 그때 무너졌어요. 1년 동안 아무도 제 기획안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죠. 리아 샌더스. 아, 상하이 사건 그 사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그녀랑 프로젝트 하면 같이 망해. 제 책상엔 더 이상 기획안이 쌓이지 않았어요. 회의에도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누가 또 제 실수를 들먹일까? 오늘은 또 어떤 회의에서 배제될까? 점심시간엔 혼자 먹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서울 프로젝트는 복귀작이었습니다. 실패할 순 없었죠.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메이 첸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녀는 유럽 내 중국 커뮤니티에서 꽤 영향력 있는 유튜버였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메이는 영상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들이지. 실제론 상하이만큼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본 적 있나요? 메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죠. 갈 필요 없어. 동아시아 도시들은 다 비슷해. 통제와 연출로 만들어진 안전이야. 내 아버지가 말했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다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리아, 너도 상하이 때처럼 또 속을 거야. 배우지 못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아를 보내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라고요. 메이, 당신도 함께 가실래요? 같이 확인하시죠. 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갈 필요 없어. 이미 아니까. 내 채널 구독자들도 동의할 거야. 한국은 허상이라고. 내가 영상 하나 올리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톰은 제게 말했습니다. 리아,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상하이 때처럼 속지 말고 이번엔 진실을 파헤쳐봐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제 안엔 또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서울의 허상을 까발리는 것. 그들이 감춘 진실을 찾아내는 것.
메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메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그래야 제가 다시 신뢰를 얻으니까요. 냉철한 기자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메이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리아, 잠깐. 저는 멈춰섰어요. 메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또 실수할 거야. 그리고 BBC에서 완전히 끝날 거고. 이번엔 복귀도 못해. 영원히. 충고해줄게. 포기해. 다른 일 찾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메이.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메이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내 채널에서 너 다시 다룰 테니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었죠. 복막염으로 돌아가신 지 3년째였습니다. NHS 예약을 기다리다 결국 손 쓸 수 없게 됐어요. 전화로 증상을 설명할 때 접수 담당자가 말했어요. 2주일 뒤에 일반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응급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세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리아. 기다릴 수 있어. 영국 의료 시스템은 최고잖니. 하지만 어머니는 사흘 만에 쓰러졌습니다. 복막염이 악화됐던 거예요. 그때 구급차를 불렀지만 40분이 걸렸어요. 다른 응급 환자들이 많았대요.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요. 복막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일찍이요. 예약 시스템이 그걸 막았는데요. 완벽한 시스템이요.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매뉴얼도 정확했어요. 통계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숫자였어요. 대기 명단의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요. 겉만 번지르르한 선전을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영상은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행 비행기였죠. 가방을 싸면서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을 거야.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메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어. 카메라 2대를 챙겼습니다. 하나는 공식 촬영용이고 하나는 몰래 찍을 용도였죠. 연출된 장면 뒤에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서요.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노트 3권도요. 이번엔 모든 걸 기록할 겁니다. 의심스러운 순간마다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런던보단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대도시는 비슷하니까요. 범죄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찬.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얼마나 잘 숨기느냐의 차이겠죠. 그게 제 출발 전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혼란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히드로 공항엔 항상 소음이 가득했죠. 아이들 울음소리, 여행객들의 고함,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 직원들이 소리치는 소리, 안내방송이 겹치는 소리.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연출인가? 아니면 감시 때문인가?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를 찾으려고요. 모이긴 했지만 런던만큼 많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엔 문제 없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서울 즐기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 같았습니다. 대본에 없는 미소 같았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였어요. 리아 샌더스 씨? 네, 맞아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짐을 슬쩍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손님은 손님이시니까요.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담배 냄새도 먼지도 없었죠. 런던 택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 택시는 늘 무언가 냄새가 났거든요. 기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오, 그럼 제가 좋은 곳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가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서울 좋은 도시예요. 안전해요.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모든 택시기사가 그렇게 말하겠지. 대본이 있는 거겠죠. 관광객에게 하는 말.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선. 겉으로만 보면 완벽했어요. 하지만 겉과 속은 다른 법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도 영어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여권 부탁드립니다. 3분 만에 끝났죠. 효율적이었습니다.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요. 객실은 1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9시였는데 거리는 환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상점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활기였죠. 런던이라면 이 시간엔 술 취한 사람들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요.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병 깨지는 소리. 저는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촬영지는 청계천이었어요. BBC 회의실에서 봤던 그곳이죠. 호텔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 산책하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부부.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CCTV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런던이라면 10m마다 카메라가 있을 텐데요.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 몇 대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런던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조깅하며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채요.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런던에선 밤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면서요. 어디선가 연출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라든지 배치된 사람들이라든지 경찰이 곳곳에 숨어 있다든지.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다리 위에서 물을 내려다보는데 뭔가 움직였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수달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사육하는 건가? 아니면 특별히 방사한 건가? 촬영을 위해 준비한 건가?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게 진짜 수달인가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서울의 상징이에요. 순이라고 불러요. 매일 밤 이 시간이면 나타나요. 진짜요? 매일요? 네, 진짜예요. 3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새끼도 낳았어요. 지금 3마리예요. 가끔 다른 시간에도 보여요. 저는 카메라를 겨눴죠. 수달은 유유히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털을 털고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출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동물은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다고요. 수달 한 마리로 도시 전체를 판단할 순 없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혼자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말이죠. 런던이라면 최소 2명은 있어야 할 시간대였습니다. 아니, 런던이라면 이 시간에 여성 혼자 야간 근무를 시키지 않아요. 위험하니까요. 저는 물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혼자 근무하세요?
네, 밤엔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안전해요. 걱정 없어요. 3년째 야간 근무하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도 대본이 있는 걸까?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죠. 이상했어요. 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경계심이 풀리는 걸까? 저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일 수 있다고요. 편안함으로 포장된 통제일 수 있다고요. 상하이도 처음엔 이랬으니까요.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어요. 예상과 다르다는 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통역사 정수연이 함께였어요. 이번엔 낮이었죠. 햇살이 물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죠? 리아, 2015년 전엔 복개돼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개요? 이게요? 네, 콘크리트 아래 묻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정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을 원했어요. 계속 요구했죠. 정부는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예산도 없었고 교통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에선 시민이 요구해도 10년은 걸리니까요.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이요. 백로가 있네요. 정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 백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와요. 매일요?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째 그래요. 시계처럼 정확해요. 새가 시간을 지켜요? 네, 신기하죠? 백로도 출근하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이었어요. 그 순간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섰습니다. 마치 출근하듯 자연스러웠죠. 진짜네요. 백로가 돌아온 건 물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예요. 이 천엔 물고기도 많아요. 은어, 피라미, 붕어도 있어요. 정수연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시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거라니. 정말일까요? 아니면 정수연도 대본이 있는 걸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노인이 가방을 벤치에 두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 가방이 사라지는데. 런던이라면 3분이요.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 누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정수연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다니요? 정수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일하면 되니까요.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얻는 것보다 일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한 아주머니는 가방을 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였어요. 노인이 돌아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현입니다. 종로서 경정이에요. 정수연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청계천 치안 담당이세요. 리아, 이분이 리아 샌더스예요. BBC에서 오셨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아 샌더스예요. BBC 프로듀서입니다. 유도현 경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큐 작업 중이시죠? 어제 밤에도 여기 계셨던 것 같던데요. 네, 촬영 중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주저하다 물었습니다. CCTV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나요? 유도현 경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이 지킵니다. 사람이요? CCTV 없이요? 네. 정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이요? 그게 뭔가요? 유도현 경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이란 건 설명보단 시간이 보여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알게 됐죠. 20년이나요? 네. 그동안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키는지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말투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많은 걸 견뎌온 사람 같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진지했습니다. 그의 말엔 거짓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거리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었죠. 노래는 영어였어요.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영국 억양이 들렸어요.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세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카일 브래드쇼예요. 연세대 교환 학생이에요. 와, 반가워요. 저도 영국에서 왔어요. BBC 기자예요. 진짜요? 대박. BBC요? 네,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카일은 신이 났습니다. 여기 정말 좋죠? 매일 공연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공연하세요?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카일은 잠시 기타줄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런던에선 항상 걱정이었어요. 장비 도난, 취객들, 경범죄요. 한 번은 공연 중에 누가 기타 케이스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정말요? 공연 중에요? 네. 노래 부르고 있는데 돌아보니 없더라고요. 신고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험도 안 됐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후론 공연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장비 옆에 친구를 세워두고 공연했죠. 돌아가면서요. 음악보다 장비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긴 달라요. 어떻게요? 아무도 돈통을 건드리지 않아요. 조용히 들어줘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 한 병을 놓고 가기도 해요. 어제는 한 아저씨가 5만 원을 넣고 가셨어요. 5만 원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마운 건데. 처음으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장비 봐달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를 찍었어요. 인터뷰도 더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착한 사람일 순 없잖아요. 어디든 범죄는 있으니까요.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죠. 백로, 수달, 가방을 두고 간 노인, 카일의 인터뷰. 모두 진짜처럼 보였어요. 연출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이랬으니까요. 모든 게 진짜 같았지만 결국 연출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죠. 이 도시는 대체 뭘까요? 왜 제 예상과 계속 다를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촬영 감독 레나와 함께 강남의 한 식당에 있었어요. 레나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아, 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식은땀 나. 레나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식당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119 불러드릴게요. 주인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강남구 어디예요. 외국인 여성이 복통 호소하고 있어요. 식은땀 흘리고 있고 얼굴 창백해요. 오른쪽 아랫배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3분 안에 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3분요? 정말요? 네, 여기 가까워요. 곧 올 거예요. 정말 3분이 지나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영어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분 전부터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어디가 제일 아파요? 레나가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레나를 살폈습니다. 맹장일 수 있어요. 바로 병원 가야 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레나는 들것에 실렸고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저 보호자예요. 같이 가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같이 타세요. 저는 급하게 레나의 가방과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경이 불편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구급차는 출발했습니다. 강변북로였어요. 러시아워 시간대라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륜이 꽉 막힌 도로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얼마나 걸릴까? 레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대가 갓길로 비켰습니다. 그러자 옆차도 따라 비켰어요. 그 다음 차도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구급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해요. 모두가 비켜줘요. 긴급 차량 보면 무조건 비켜주죠. 런던에선 절대 이렇지 않아요. 구급차가 막혀서.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도착해요. 여기 의료진 훌륭해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차가 자발적으로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강요도 없이요. 벌금도 없이요. 그냥 당연한 듯이요. 병원 도착은 9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신호등도 모두 녹색이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레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나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고 의사가 진찰했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맹장염이에요. 수술 필요해요. 복강경으로 할 거예요. 회복 빨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이면 돼요. 그렇게 빨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이라 간단해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정말 1시간 반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레나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젊으시니까 회복도 빠를 거예요. 내일부터 병문안 가능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며칠 정도 입원해야 하나요? 3, 4일 정도요. 상태 보고 결정할게요.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수납창고로 갔죠. 진료비가 얼마예요? 직원이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43만 원이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3만 원이요? 수술비가요? 네, 맞아요. 응급수술이라 이 정도예요. 영국이라면 1,500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사설병원에서요. NHS는 무료지만 3주는 기다려야 했죠. 응급이 아니라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약 대기 중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면, 만약 이 시스템이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카드를 내밀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요. 결제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병원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도 달랐어요.
바쁘지만 친절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라고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도시라고요. 런던은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서 번호였어요. 대기 명단의 숫자였어요. 여긴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만약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레나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부러진 느낌이었어요. 꺼내보니 안경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렌즈가 빠지고 다리가 휘어져 있었죠. 아, 구급차에 탈 때였나.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부러진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일도 촬영이 있는데. 레나는 입원 중이니 제가 혼자 카메라를 들어야 했어요. 안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통역사 정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연, 안경이 부러졌어요. 어머, 언제요? 아마 구급차 탈 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발견했어요.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경 맞추는데 얼마 안 걸려요. 정말요? 런던이라면 2주일은 걸리는데. 여기선 빨라요. 내일 아침에 안경점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정수연은 호텔 근처 안경점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네, 고마워요. 정수연도 퇴근하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내일 촬영이 있는데 안경 없이는 카메라도 못 들어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가보자. 아직 밤 11시 반이에요. 혹시 문 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연이 보내준 주소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주인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경이 부러졌어요. 고칠 수 있나요? 주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어를 못했어요. 저는 부러진 안경을 보여줬습니다. 안경이요. 브로큰. 고쳐주세요. 주인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손짓 발짓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여긴 수도인데 왜 영어가 안 통해요? 주인은 계속 뭔가 말했지만 한국어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모두가 영어를 했는데 구급대원도 의사도 간호사도 왜 이 사람만 못하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됐어요. 저는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짜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일이 문제였어요. 레나는 입원 중이에요. 저 혼자 카메라를 들어야 하는데 안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8시였어요. 안경점은 9시에 문을 연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자 다시 그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혼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니 번역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한글을 입력했고 영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맘새 번역 앱을 설치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맘새요. 저 때문에요.
주인은 계속 번역기를 사용하며 물었어요. 어떤 렌즈가 필요하세요? 도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4.5예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력 검사를 시작했죠. 최신 장비였어요. 런던에서 쓰던 것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정확하게 표시됐어요. 검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주인은 렌즈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커팅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죠.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주인은 안경테를 고치고 렌즈를 끼우고 피팅을 했습니다. 제 얼굴에 맞춰 조금씩 조정했어요. 귀 뒤쪽까지 세심하게요. 그리고 제게 건넸어요. 다 됐습니다. 써보세요. 번역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전 안경보다 훨씬 잘 보였습니다. 와, 정말 잘 보여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30분 만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주인은 번역기에 입력했습니다. 4만 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만 원이요? 정말요? 런던이라면 최소 30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2주일 기다린 후에요. 여긴 30분 만에 4만 원에 끝났어요.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제가 끝나고 주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번역기를 통해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번역기에 입력했습니다. 어제 화내서 정말 죄송해요. 밤새 번역 앱 설치하셨다니 감동이에요. 주인이 번역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영어 못해서 제가 더 죄송해요. 손님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화를 낸 게 부끄러웠어요. 주인은 영어를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번역 앱을 설치하고요. 정성을 다해 도와줬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중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저는 다시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어요. 땡큐. 땡큐 소 머치.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인다고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다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완벽한 영어보다 불완전한 진심이 더 따뜻하다고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새 안경을 만졌습니다. 세상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이 도시는 진짜라고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달, 백로, 카일의 인터뷰, 응급차 장면, 안경점 에피소드.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편집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 톰이었어요. 리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메이첸이 영상을 올렸대요. 서울에 대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이의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서울 치안의 허상이라고요. 조회수가 이미 1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메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안전은 조작됐습니다. 이 CCTV 영상들을 보세요. 화면엔 폭력 사건들이 나열됐습니다. 칼부림, 강도, 폭행. BBC가 또다시 속고 있습니다. 상하이 때처럼요. 리아 샌더스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이가 보여준 CCTV 영상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질이 너무 깨끗했고 각도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간판들이 한글이 아니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요청했죠. 파일을 보내고 기다렸어요.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보니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촬영된 거예요. 한국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었어요. 메이의 영상은 이미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은 메이를 지지하고 있었죠. 역시 동아시아는 다 똑같아.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야. 리아 샌더스는 또 속았네. 저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톰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영상이 조작됐어요. 뭐라고요? 메이가 보여준 CCTV는 중국 거예요. 한국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전문가 분석 결과예요.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 대응 들어가야겠네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저는 정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정수연은 침착했습니다. 유도현 경정을 만나보세요. 왜요? 그분이라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다음 날 저는 청계천에서 유도현 경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메이의 영상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왔어요. 많이 속상하시죠? 네. 제가 또. 유도현 경정은 말했습니다. 거짓은 소리 지르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은 크게 떠들어요. 사람들 관심 끌려고요. 하지만 진심은 조용해요. 그냥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유도현 경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딸 이야기 해드릴게요. 딸은 청계천 생태보건팀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딸의 꿈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도심에 수달이 돌아올 리 없다고요.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달이 있고 백로가 있어요. 유도현 경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곳을 순찰해요. 딸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짓은 크게 소리치지만 결국 사라져요. 진심은 조용하지만 계속 남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리아 씨가 본 게 진짜라면 그게 결국 드러날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메이에게 반박하지 않기로요. 대신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 백로가 걷는 장면, 카일의 인터뷰, 응급차가 길을 가르는 장면, 안경점 주인의 손길, 모든 걸 담았어요.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이 흐르는 도시라고요.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톰은 답장했어요. 완벽해요, 리아. 이건 진짜 다큐예요. 방영 날짜 잡을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메이는 계속 소리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레나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리아, 오늘 마지막 촬영이죠? 응. 청계천 한 번 더 가자. 저는 레나와 함께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햇살이 물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평화롭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습니다. 백로와 수달이 함께 있는 장면을요. 백로는 물가에 서 있었고 수달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두 생명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레나, 이거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야. 이 장면은 연출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연이 만든 기적이었죠. 유도현 경정이 옆에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시죠? 네, 오늘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이게 제 딸의 꿈이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10년 전 이천은 죽어 있었어요. 물고기도 없었고 새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런 도시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반응하는 곳에서요. 괜찮으세요? 유도현 경정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감동받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유도현 경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제 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곳에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이 뭔지요.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요. 통계보다 중요한 진심이요. 정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리아, 공항 가야 해요. 네, 알아요. 저는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수연. 덕분에 이 도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수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리아, 당신도 이미 이 도시의 일부예요. 제가요? 네. 당신이 본 걸 세상에 전하는 순간, 당신도 이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움직이고 생명들이 숨쉬고 있었죠. 이 도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요. 불편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때의 실패도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제가 배워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요. 제가 본 진실을요. 서울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라고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한 진심으로 움직이는 도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답다고요. 한 달 뒤 런던이었습니다. BBC에서 다큐가 방영됐어요. 제목은 정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방송을 지켜봤죠.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백로 카일의 인터뷰, 응급차가 길을 가르는 장면, 안경점 주인의 손길. 모든 게 화면에 담겼어요. 마지막은 유도현 경정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듭니다. 방송이 끝나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어요.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감동했다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톰이 전화했습니다. 리아, 대박이에요.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라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전해주세요.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요. 다큐는 유럽 전역에서 조회수 1억 뷰를 넘었습니다. BBC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다큐 중 하나가 됐죠. 메이 첸의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영상 조작이 전문가 분석으로 밝혀졌고 법적 조치가 들어갔어요. 메이는 사과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게요. 한 달 뒤 저는 옥스퍼드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도시와 사람이었어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정은 번역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서울에선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고 통계를 신봉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시작은 작아도 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그게 모이면 도시가 변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고요.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다큐 제목은 정이 흐르는 세계였어요. 서울처럼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도시들을 찾아가는 거였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톰은 즉시 답장했어요. 완벽해요, 리아. 이건 시리즈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씩 한 도시씩요.
저는 그걸 믿게 됐습니다. 서울 덕분에요. 어머니가 살던 세상은 차가웠지만 제가 만들 세상은 따뜻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